고니고니의 책 읽어주는 여자. 음악이 흐르는 동안 당신은 음악이다. 빅토리아 윌리엄슨 지음, 노승림 옮김. 음악과 어린이 웰빙.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진단받은 어린이의 웰빙에 도움이 되는 음악 의료와 음악 치료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몇 가지 분야만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이 모든 질환은 어른에게도 나타나지만 대다수 연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상 향후 성인 질환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확장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알다시피 두뇌는 변화와 평생 학습이 가능한 부위다. 자폐증의 범위. 내 사랑하는 조카 에네코는 약체 X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이 유전적 증후군은 여러 독특한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수반하는데 특히 정신적으로는 자폐아와 유사하다. 내가 아끼는 에네코는 행복한 10살짜리 소년이다. 말은 거의 못하지만 간지럼을 잘 타고 호기심이 많으며 함께 게임을 할 때면 우리 둘 다 내내 웃음을 멈추지 않는다. 앓고 있는 증후군 때문에 그는 환경의 변화나 소음, 익숙한 일상에 어긋날 때면 금세 괴로워한다. 그는 음악에 열광하며 그 중에서도 비발디를 특히 좋아한다. 한 번은 막대기를 쥐어줬더니 TV를 보거나 CD를 들으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흉내를 내며 놀기도 했다. 음악은 에네코처럼 자폐 증상을 보이거나 제한된 언어 능력을 가진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귀중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폐증에 속한 아이들은 음악 소리에 독특한 감수성을 보인다. 자폐증 임상 치료 중 현재 적어도 12%는 음악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음악 치료는 놀이 치료와 비교할 때 비언어적 바디랭귀지에서 획기적인 호전을 불러올 수 있다. 시선 맞추기와 순서대로 행동하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음악 요소에 보컬 훈련을 추가하면 말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폐아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자폐증과 결합한 발달장애의 경우 언어 소통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음악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의 발달은 언어 학습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스턴 음악 및 신경 촬영 실험실 연구원 캐서린 와는 비언어적 자폐 어린이를 돕기 위해 청각, 운동신경, 연관, 훈련을 개발했다. 청각, 운동신경, 연관 훈련은 아이들에게 조율된 드럼을 연주하며 각기 다른 음의 높낮이로 말하도록 가르침으로써 두뇌와 연결된 청각 및 운동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각 운동신경 연관 훈련 기관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거의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서조차 말을 이끌어낼 정도로 증상 호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자폐증 아이들은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운동 치료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에네코는 승마 치료를 받았고 이 승마 수업은 그의 동작 조정력이 유익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폐아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운동치료를 병행하면 산만하고 짜증을 내며 부주의한 행동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음악이 가진 리듬은 총체적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더할 나위 없이 보탬이 된다. 에네코의 지휘 실력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사례 중 하나로 말할 수 있다. 자폐증 음악치료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가장 최근 논문에는 임상의들의 유용한 지침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운동 기술을 좀 더 향상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노래, 작곡, 리듬과 일체화된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음악 치료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충고도 포함된다. 이 모든 지표는 집단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치료가 수동적인 음악 청취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 ADHD.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는 충동적 및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을 다중적으로 가진 질환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부적응과 관련되어 있는데 빈약한 교육적 성취와 또래 가족관계 균열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질환은 유년기에 가장 자주 발견되며 현재 영국 어린이의 6에서 8%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 ADHD를 위한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체 치료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다.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에 대한 열망은 ADHD 음악 치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 치료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타인의 협력을 어느 정도 요구하며 개인적 표현을 허용한다. 인터랙티브 음악 치료는 ADHD를 가진 아이가 안전하고 든든한 환경 속에서 감정적 반응을 활용하고 기분의 변화를 인식하여 그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유리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시각 치료와 비교할 때 음악 치료에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은 아이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람들의 반응에 개인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 기준에 우수하게 부합하는 ADHD 음악 치료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도중에도 검토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난독증. 난독증은 읽기 및 쓰기와 관련해서 겪는 모든 학습 장애를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다. 난독증은 방대한 분야에서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증상으로 겪는 어려움은 언어 기억과 언어 처리 속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영국의 국민의료보험은 영국 내 취약 아동의 4에서 8%가 난독증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추산했다. 음악이 난독증 치료에 사용되어 온 이유는 언어와 일부 유사한 점 때문이다. 음악과 언어는 양쪽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빠르게 펼쳐지는 구조화된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 음악과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이 두 소리의 소통 행위는 처리 및 통합 방식에 있어 많은 점이 중복된다. 따라서 음악 기술이 향상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청각 뇌관 반응 연구는 난독증 어린이가 표현하는 소리의 다소 불안정한 측면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음악 훈련이 읽기 능력을 지원하는 신경계 발달 및 기능을 돕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두뇌의 불안정한 반응을 진정시키는데 음악 학습이 유용하다는 점이 향후 연구에서는 밝혀지길 희망한다. 읽기와 음악 학습 능력 사이에 작지만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마리 포르주아르 연구팀은 읽기 능력이 정상인 아이들과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음악과 읽기 사이의 관계를 테스트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양쪽 어린이 모두에게서 발견한 사실은 음악 훈련으로 향상시킨 소리 발성 기술과 읽기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는 소리 발성 기술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음악과 난독증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해결책은 리듬과 관련되어 있다. 2003년 KT 오버리 연구팀은 많은 난독증 어린이들이 겪는 박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음악이 도움이 되는지 조사했다. 연구진은 난독증 어린이들이 음악 적성 검사에서 박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상대 통제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그녀는 음악으로 리듬 훈련을 하면 언어 내 음절을 분절시키는 능력을 포함한 읽기 능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훈련이 이해력 및 맞춤법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연구는 난독증, 특히 리듬을 포함해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의 기초 청각 능력을 강화하는 데 음악을 사용하면 보탬이 된다고 제안한다. 음악 교육이 읽기 능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임상학적 실험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바라건대 향후 그런 연구들이 실행되어 음악을 가장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음악치료와 음악의료의 미래. 음악치료와 음악의료 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아이들의 발달장애 치료를 지원하는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 장에서 그중 일부를 다뤘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음악가, 심리학자, 의사, 간병인, 엔지니어들이 다 함께 모여 이를 지원하는 유용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VMI 가상음악악기는 이런 사례를 입증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VMI는 다양한 수준의 이동성을 지닌 사람들이 신체 움직임을 통해 멋진 소리를 만들어내는 비주얼 컴퓨터 인터페이스이다. 에네코는 분명 이 악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음악 재활 도구는 치료사, 가족,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밝은 전망을 보여준다. 음악과 신체적 건강. 이 단락에서는 두뇌 손상, 뇌졸중, 파킨슨 증상, 정신질환 등 성인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는 질환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특히 음악이 회복과 학습, 재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서 내가 자주 언급할 코크런 보고서는 증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연구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최고 기준을 인정받은 체계적인 건강관리 보고서이다. 뇌 손상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두뇌는 놀랍도록 복잡한 존재이다. 이는 물론 무수히 다양한 방법으로 망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불행은 외상성 사고, 뇌졸중, 질병, 감염, 독성 노출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
오늘날 성취한 현대의학의 진보는 그러한 사건들로부터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면 음악은 뇌 손상으로부터 당신을 구제하지 못한다. 다만 회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우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뇌 손상이나 질병은 혼수 상태나 그와 유사한 의식 상태를 유발시키며 산소 호흡기를 단체로 인공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런 상태에서 음악이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혼수 상태와 산소 호흡기. 사람은 가장 깊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조차 계속해서 주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 즉,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도 음악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치료사들은 맥박이나 호흡 패턴의 리듬에 맞춰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로 혼수 상태 환자를 외부와 연결시키는 소통 경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음악 치료 기간 중 혼수 상태 환자들을 측정해 보면 종종 긴장이 완화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흡이 안정되고 느린 속도로 고정된다. 뇌파 검사가 보여주는 두뇌 활동 기록 또한 치료 중 두드러지는 뇌파 유형의 이완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혼수 상태 환자들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소음으로 가득 찬 병원에서 말이다. 코크런 보고서는 조용한 음악 청취에 따른 음악 치료와 음악 의료가 혼수 상태 환자들의 심장 박동수 및 호흡 횟수를 감소시키고 일정 기간 안정시키는 사례를 상당수 언급했다. 하지만 산소 호흡기를 단 환자들의 경우 혈압과 같은 생리적 척도를 살펴보면 음악을 들려줘도 그 효과가 미미했다. 이 결과는 중병을 앓거나 과도한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음악을 들려줘도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긍정적 조짐과 음악 청취가 다른 치료보다 구현하기 쉽다는 점에서 코크런 보고서는 혼수 상태 환자와 산소 호흡기를 단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음악을 들려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뇌졸중. 뇌졸중은 뇌를 타고 흐르는 혈액이 새거나 막히면서 일어난다. 뇌졸중 증상이 증가하는 이유 중 일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0만 명이 뇌졸중을 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뇌졸중으로 건강을 잃고 장애를 겪는 인구가 1990년 3,800만 명에서 2020년 6,1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포 사르카모 박사는 핀란드 인지두뇌 연구소에서 두뇌 회복을 위한 음악 사용을 연구했다.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뇌졸중 환자에게 음악을 들려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디오북을 들려주거나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살펴봤다.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자 모든 환자는 뇌졸중 후 6개월 동안 철저한 신경학적 검사를 받았다. 음악 청취 환자와 오디오북 청취 환자 양쪽 모두 청각 처리 능력이 향상됐지만 언어 기억과 초점 주의가 더 향상된 것은 음악 청취 그룹뿐이었다. 음악 청취는 우울증과 정신적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뇌졸중 후 재활이나 여가 활동에 음악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음악 치료는 뇌졸중 후 찾아오는 편측 무시 현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측 무시 현상은 뇌졸중 환자의 시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편측 무시 증상을 가진 환자는 접시 위의 음식을 한쪽만 먹거나 수염을 한쪽만 면도한다. 이런 증상의 해결법으로 클래식 음악 청취가 있는데 이 방법은 환자가 무시하는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치료와 관련이 있다. 특히 차임바로 음계를 연주하는 음악 치료는 환자들이 등한시하는 신체 부분을 새롭게 적응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기. 움직임에 지장이 있으면 말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어증은 말을 못하는 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뇌 손상이나 뇌졸중 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상이다. 실어증은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의 이해와도 관련되어 있다. 실어증과 관련된 질환은 매우 다양하지만 음악 치료는 뇌 손상 이후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초 암살 미수 사건의 희생자인 가브리엘 기퍼즈 미국 하원 의원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갭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그녀는 왼쪽 관자놀이에 총을 맞은 후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그처럼 엄청난 손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개비는 불과 1년 만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그녀는 말하기 능력이 놀라울 만큼 빨리 회복된 공로의 일부를 음악 치료에 돌렸다. 음악 치료 형식 중 하나인 AMMT, 청각운동 매핑 훈련.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다. AMMT는 뇌 손상 후 많은 성인의 언어 회복을 돕기 위해 초창기에 개발된 음악 치료인 MIT, 멜로디 억양 치료에서 비롯됐다. 미국 하원 의원이었던 가브리엘 기퍼즈가 받은 음악 치료에 대한 보고서와 이미지는 MIT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멜로디 억양 치료에서 치료사는 과장된 말로 구성된 노래의 패턴을 사용한다. 처음에는 두 가지 다른 음높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음높이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장가처럼 익숙한 멜로디도 사용한다. 치료사는 노래를 부르며 환자의 왼손을 잡고 리듬에 맞춰 두드리기도 한다. MIT는 가브리엘 의원처럼 좌뇌 손상이나 뇌졸중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다. 전형적으로 좌뇌 손상은 실어증이 따라온다. 우뇌는 비교적 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MIT를 이용하여 두뇌 중 언어를 지원하는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MIT는 우뇌 반구 안의 병렬 회로수를 늘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우뇌는 좌뇌 언어 능력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전 운동 영역과 상측 측두엽은 물론 이 영역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백질 경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멜로디 억양 치료에 숨어있는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관계로 이 치료의 어떤 측면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어떤 학자들은 노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리듬과 관련된 부분이 언어력을 회복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음악은 매력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이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음악 치료가 가브리엘 기퍼즈 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언어 회복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신체 건강에 관해 논해 이 장을 마치기 전에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 가장 심각한 적, 즉 암과 심장 질환을 논하고자 한다. 물론 음악은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 질환 중 어느 하나도 치료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논의한 음악 의료 및 음악 치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 긴장 완화나 고통 감소 및 부차적인 효과들,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빠른 치료 효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음악은 암과 심장질환의 회복을 돕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암 환자들에게 여러 차례 시도한 음악 치료와 음악 의료는 자율신경계 이완 반응에도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냈다. 음악 청취 결과 심장 박동수는 평균 4bpm까지, 호흡률은 평균 분당 2회까지 감소하였으며 혈압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심장질환 환자들에게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미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심장 박동수가 평균 10bpm씩 감소하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30%까지 줄어든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리학적 이완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된다면 사람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기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크런 보고서는 음악 치료와 음악 의료를 도입하면 암 환자들의 불안, 기분, 그리고 삶의 질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음악이 어느 정도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율신경계 이완 반응은 보고에 따르면 근육의 긴장과 혈관 수축 현상을 감소시키며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수술의 성공률도 높아진다. 음악과 정신적 웰빙. 음악 치료와 음악 의료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들을 고려한다면 정신 건강과 웰빙 치료에 유용한 잠재력이 있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이 분야 연구 중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음악 치료, 그 중에서도 특히 능동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치료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치매 치료의 보조 치료로 활용 가능하며 불안, 걱정, 불면, 약물 오용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횟수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단지 두어 번의 횟수만으로 이런 증상들로부터 작지만 두드러진 효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음악 및 정신적 웰빙과 관련된 세 가지 독특한 분야를 소개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음악 치료 사례 중 일부는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신경증으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들을 돕기 위해 음악 대화와 청취가 처음 시도됐다. 이런 치료는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고도의 불안 상태를 완화하고 제대 후 겪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불안과 불면증이 자주 악화되곤 한다.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이완인데, 이러한 반응을 유도하는데 음악은 일시적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정신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삶의 질이 눈에 띌 만큼 향상될 수 있다. 음악은 긴장 조절과 복잡한 사고를 돕고 기획, 결과평가, 충동적 행동의 통제와 같은 정신적 숙제들로 고민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의 한 부분으로 활용 가능하다. 우울증. 음악 치료는 우울증 환자에게 더 효과적이다. 치료 체계 안에서 능동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행위는 새로운 미적, 육체적, 관계적 경험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악 치료는 우울증 환자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그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음악을 이용한 이런 방식의 소통과 교감 구축은 우울증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안으로만 파고들고 부정적인 편견에 비참하게 사로잡힌 개인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지향하는 목표이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 치료와 음악 의료의 또 한 가지 이점은 특히 치료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개입을 거부하는 환자들이 순순히 치료에 응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음악 청취가 즐겁고 그로 인해 각자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환자들이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에 응하고 스스로 유연하면서도 편리한 형태로 기분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람의 정신 능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많은 상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 관련 질병은 정신적 혼란 상태,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야기되는 여러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음악 치료와 음악 의료는 유용한 인지 자극의 원천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간병인과 가족, 친구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랑하는 이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법을 다시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를 이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음악이 우리의 기억과 얼마나 탄탄하게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뇌 손상과 치매처럼 여타 삶의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음악과 관련된 기억만큼은 얼마나 깊게 남아있는지를 이미 살펴봤다. 이처럼 기억과 음악의 강력한 유대는 한 개인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귀중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음악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런 발견은 음악에 기반한 실용적 기억 훈련의 기초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며 그로 인해 환자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성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음악은 치매가 한참 진행되어 언어적 접촉을 상실한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다시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노래하는 활동은 환자와 간병인의 육체적, 정신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유익할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의 삶의 질도 변화시킨다. 음악 치료는 이런 환자들이 지닌 오랜 불안과 우울증을 상당히 감소시켜 왔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환경이나 활동의 변화가 환자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식사 후 잠자리에 들거나 새로운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단순한 변화조차도 환자를 괴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음악이 변화를 암시하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음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을 편안히 소개하는 기본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이 지침서를 통해 환자는 변화의 시간을 인식하고 스트레스 부담을 덜게 된다. 스트레스 반응이 최소화되면 환자는 내면에 담아놓은 오랜 습관에 대한 기억을 차례차례 더 잘 떠올릴 수 있다. 그로 인해 평온하고 독립적인 일상이 가능해진다. 2003년으로 돌아가 보면 코크런 보고서는 음악 치료와 음악 의료가 치매 환자에게 유익한지 혹은 해로운지에 관하여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장에서 소개한 증거들은 그 이후 축적된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구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알 수 있다. 2003년 보고서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하지만 치매 환자에게 음악이 유익하다는 나의 생각은 확신을 넘어서 있다. 웰빙을 위한 최고의 음악은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을 통해 음악에서 비롯된 수많은 효과를 살펴봤다. 웰빙을 위한 최고의 음악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개인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에게 완벽한 장르나 스타일의 음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이 장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존 슬로보다의 현명한 경고, 즉 음악의 비타민 모델을 되새겨야 한다. 음악 치료나 음악 의료에서 비롯되는 좋은 반응과 긍정적인 결과는 환자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좋은 의도로 좋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믿으며 특별한 장르 유형의 음악을 선택할지라도 이런 방식의 음악 사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한 가지 사례로 치매 환자들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 공간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다. 이 시기에 환자들의 행동장애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으며 많은 환자들이 음악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진 연구라 할지라도 웰빙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환자와 고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그들의 필요와 선호도, 바람이 반드시 음악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고객 취향을 넘어서 음악 선곡에 유용한 일반적인 규칙이 몇 가지 있다. 자율신경계 이완을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환자들에게 급격한 화성 변화나 날카로운 음색이 없는 느린 박자의 음악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더불어 어떤 음악이 그와 관련된 기억으로 인해 강렬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음악 사용을 피해야 한다. 환자가 선택한 음악이 최선이라는 일반적인 결론에 반대하는 다른 경고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익숙지 않은 음악이 더 유용할 때도 있다. 음악과 감정적으로 결합할 경우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환자의 집중을 방해하고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사나 환자가 움직임을 돕기 위해 음악의 리듬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감정적인 음악은 리듬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의학 및 치료 환경에 도입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환자가 헤드폰으로 음악을 청취하는 행위는 고통스러운 치료 중에는 그리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 수 있다. 의료진의 지시나 의견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해와 의료진과의 소통 결여로 인해 환자는 더욱 불안해지고 결과적으로 느끼는 고통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헤드폰 없이 음악을 듣는 편이 아마 더 나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웰빙을 지원하는 부가적인 치료로서 음악 치료와 음악 의료가 사용된 방식을 다양하게 살펴봤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언젠가 당신이 험하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인생의 음악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 음악 심리학 연구로 우리는 임상 및 치료 상황에서 두뇌와 신체가 음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치료사와 의료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음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허락하며 개인의 취향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짜야 한다. 음악은 약이 아니다. 음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이나 치료법은 아니지만 개인적 지원과 위로, 연결, 영감에 중요하면서도 유연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인생 여정을 관통하면서 당신이 얻은 풍부한 음악성과 이해, 그리고 기억들은 당신만의 특별한 개성을 오롯이 완성시켜준다. 인류 역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든 음악적 존재로서의 당신은 두 번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이다. 음악은 당신의 평생 친구이자 개인적 동반자,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줄 것이다. 당신은 진정 음악 그 자체이다.